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정치 와이파이 성환용 기자입니다. 19대 총선은 15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당이 패배한 것인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선거 결과를 놓고 연말 대통령 선거까지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당이 총선에서 왜 패배했는지, 또 연말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으로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규영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사회정책연구소의 한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는 무슨 일을 하는 연구소입니까? 예,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규영 연구위원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예, 저는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하고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총선 정책기획으로 눈높이 정책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여러 이렇게 유권자분들 만나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통 정치평론가 유영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촌철살인 비유의 달인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또 열혈 청년 이은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못 나오셨죠? 네,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한 주 쉬었습니다. 예. 2주나 쉬었어요. 네.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통합진보당 찍었거든요. 그래서 좀 한나라당이 이겨서 되게 속상하긴 했는데. 새누리당이요? 그죠, 새누리당. 예. 근데 어쨌든 통합진보당이 많이 좀 성장한 것 같아서 그걸로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예.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이 잘한 면이 있고 또 야당이 잘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잘한 것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하 씨,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뭘 잘했죠?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그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이제 그 민주통합당이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보지 않았었습니까?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반사 이익을 새누리당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 상당히 승기를 잡으면서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던 부분을 민주통합당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반사 이익 효과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본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첫 번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미지 정치에 아주 성공했다. 박근혜 효과가 톡톡하게 재미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 강원 충청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투표 결과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결국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하고의 이 거리두기를 아주 잘했다. 그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요, 상당히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었는지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미지 정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리두기를 잘하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많이 먹혀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더 이제 추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현안에 대해서 아주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장수와 장군들, 사령관들이 아주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참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효과 있게 국민들에게 또 설득력 있게 방어도 잘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김용민 막말 파문에서도 상당히 적극적 공세를 통해서 이쪽의 야권의 지지층들을 분열시키고 여권의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는 이러한 아주 그 전쟁에 있어서의 아주 그 칼과 무기를 아주 잘 휘두르는 그런 게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누리당이 이제 이미지 정치에 성공을 했고요. 이명박 정권하고 차별화하고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성공을 했고 또 각종 현안에 기동력 있게 대처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새누리당은 잘했을까요? 어떤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보수정당이 뭐 민주통합당도 저는 보수정당의 한계를 이번에 그대로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누리당도 보수정당이죠. 정통적인 보수정당인데 이 계파가 하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중이죠. 민주통합당은 계파가 여러 개였는데 새누리당은 계파가 하나. 박근혜라는 인물로 딱
뭉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 TV에도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별로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친이계를 공천 과정에서 확실하게 배제시키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중심으로 딱 모여지면서 계파 하나로 움직여지니까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이고요. 박근혜 비대위원장 말 한마디에 덜덜덜 떨게 되고요.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를 받는 비대위원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그들의 효과가 드러나게 되고, 일사불란한 어떤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전투를 하는데 딱딱 맞춰 나갔다. 그런 것이 어떤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효과가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위원장이라는 그 정치인 개인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장의 개인적 리더십은 글쎄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은 아니겠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좀 더 뭔가 수평적 관계 리더십, 국민과 소통하면서 같이 함께 나가는 리더십이 사실상 저는 새로운 관계 리더십이고, 그건 뭐 어느 나라 정치에서도 막 요구되는 사항인데, 박근혜 리더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우리 정치권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대중적 이미지,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잘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잘 아주 조절을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드러내주고 어떤 때는 감추고, 그것이 뭐 신비다, 뭐 공주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대중들을 어떤 그 카리스마적으로 대중들을 끌어나가는 이러한 리더십들, 정치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아주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아주 잘 보여줬다. 예, 한규영 연구위원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근혜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 인물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성한용 기자님께서도 어디선가 쓰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신뢰의 정치인입니다. 신뢰의 정치인, 그다음에 안정감이 있는 정치인인데, 사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신뢰라고 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뢰와 원칙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박근혜 대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설령 그걸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박근혜 대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자 그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김남훈 씨는 박근혜 위원장 좋아하십니까? 뭐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그 총선을 보면요, 이제 박근혜라는 어떤 원톱을 이용한 어떤 그 정치 어떤 그 전쟁에서 굉장히 훌륭한 어떤 득점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저는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보면은 이제 이미지 래핑을 아주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뭐 장시간 유세 같은 경우도 그냥 장시간 유세라고 표현했었는데, 박근혜 측에서는 투혼 유세라는 용어를 썼고요. 투혼, 네, 혼을 바쳐서. 그렇죠. 네, 혼을 바쳐서 하는 유세다. 투혼 유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 오른팔에 감았던 붕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악수를 하도 많이 해서 오른손이 아프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인가 지지자가 이제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경호원이 시민의 팔을 비트는 사진이 올라왔었어요, 트위터에. 그래서 트위터에 많이 펴지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바로 또 그 다음날 손에 붕대를 감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서 감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붕대를 감았으니까 이 손을 만지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도 야당이나 진보 측은 던지는 건 잘하는데 뒷마무리는 못해요.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트위터를 보니까 4월 총선 기간 동안 트위터 메시지가 2개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안 쓰세요. 지금까지 160개밖에 트위터를 올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현실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까 말했던 신뢰라든가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그 이미지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필했던 게 굉장히 잘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와는 별개로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인도 그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품이잖아요. 그 상품으로 치자면은 어쨌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라는 이미지를 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요 총선 이전에 온갖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든가 온갖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다 뒤집어지고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라는 수준까지만 올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예. 예, 우리 열혈 청년 이은혜 씨는 박근혜 위원장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박근혜 씨 싫어하는 쪽에서 이명박근혜라고 이름 붙여서 이명박이랑 똑같다 이렇게 싸잡고 싶은데, 사실 특별히 흠잡을 데가 막 없는 것 같고 좀 되게 좀 깔끔한 인상이다 싶어요. 저도 뭐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명박 박근혜란 말은 원래 그 한나라당에서 처음 먼저 만들었었어요.
예, 이명박 후보가 이제 대선 시절에 공보물에 같이 보내면 하려고. 이명박근혜가 이제 같이 이뤄내겠습니다라면서. 그랬었나요? 예, 예.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저쪽에서 예, 먼저 예,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좀 안 좋게 쓰이잖아요. 이번 안 좋게 쓰였었는데 특별히 흠이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만만치 않은 정치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야권. 특히 민주통합당에서는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었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는 뭐 누구도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선거 결과가 나기 전에 선거 하루 전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총선을 결과에 관계없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근데 결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지도부의 리더십. 야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간에 야권 지도부의 리더십.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상급 식과 같은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낼 수 있는 정책 이슈의 실종. 이 두 가지는 야권이 반드시 이렇게 승패에 관계없이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야권이 패배하면서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는 더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1월 달에 이제 민주통합당이 합당되고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으로 이렇게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고 그때 이제 정당 지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올라가셨죠. 예, 정당 지도 높았고 그때 이제 이러다가 과반 의석 되겠다 이런 오만감이 있었는데 박선숙 그 의원의 얘기대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한 석씩 잃어버리는 사실 결과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석씩 잃어버리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지도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크게 작용했는데 단적으로 지금 뭐 몇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공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악 야권 연대 직후에 그 관악을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론조사 파문, 조작 파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당은 할 일이 아니다. 뭐 통합 진보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럼 사실상 거의 손을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야권 연대의 한 축으로서 마땅히 지도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고 개입해야 될 부분은 개입해야 되는데 손을 놓아버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다들 지적하시는 부분이지만 막 선거 막판에 불거진 그런 김용민 씨 막말 파동 이런 부분들도 지도부가 사실상 어떤 책임 있는 행보도 보여주지 못했다. 예, 이런 걸 지적할 수 있지. 예. 그런데 그 현안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게 많은데요. 이게 근본 원인이 뭘까요? 대표를 처음부터 잘못 뽑았나요? 근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는 건 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한명숙 대표가 대표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최고위원도 있고 민주당에 말하자면 지분을 가진 여러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지는 선거 이후에 패배해서 책임을 지는 과정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나몰라라 그다음에 한명숙 대표에게 모든 걸 돌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사실 이게 선거 과정에서도 그 지도부들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하기만 했을 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책임지는 자세들이 한명숙 대표는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지도부들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집단 지도 체제를 할 때는 사실은 대표보다는 최고위원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임은 안 지분은 지고. 같이 나눠 먹고 예. 문제가 되고 대표만 예. 날리면 되니까 예. 야당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일화입니다. 예. 용화 씨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를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당이냐, 과연. 그러니까 상당히 겉으로는 진보와 개혁, 또 서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숱하게 했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는 이유도 결국 서민 경제를 추락시키고 우리 서민들은 못 살게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유린했기 때문에 심판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럼 민주당은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한명숙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 민주당도 똑같은 하나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이번 선거에서 명확하게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개파입니다. 개보입니다. 그러니까
개파와 계보로 나눠져 있고 그 개파와 계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거기서 이기는 계보가 또 뭐 권력을 잡고 또 지는 계보는 공천에서 미끄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뭐 뒤로 나온 얘기에 따르면은 실제로 어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굉장히 최고위원 회의 때도 고성을 지르고 그리고 자기 사람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으니까 화를 내고 그러면서 사실상 공심위 위원들도 뭐 겉으로는 번듯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힘과 압력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공천 과정에서 드러나니까 그것은 공천 과정의 후유증과 잡음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이 선택하는 정책이라든가 선거 전략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안 되는 것이죠. 안 되고 이 어떤 그런 아주 보수 정당의 아주 큰 특징인 그런 계파별 나눠먹기, 계파별 이합집산, 계파별 이해관계 이런 부분의 정책에 따라서 드러나니까 선거에서도 당연히 국민이 차려준 밥상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과거에 예를 들면 DJ 정부 때는 김대중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사실상 탈권위주의와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이러한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드렸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보여준 정체성이라든가 드러낸 부분은 사실상 별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었고 어떤 정당인지 확실히 모르는 그냥 이명박 정부는 심판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심판하자는 것이고 대안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계파 때문에 그 문제가 됐었는데 계파라는 거는 어떤 계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로 친노무현 뭐 이른바 친노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친노에서도 많이 갈라졌었죠. 하여튼 뭐 이건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언론에 나온 부분들 종합해보면 한명수 대표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한명수 대표를 밀어준 부분들은 뭐 친노의 정세균, 이해찬 전 이번에 뭐 의원이 되셨죠. 이런 친노 그룹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상 한명수 대표를 옹립한 것인데 한명수 대표는 들어가서 또 자기 자신이 또 나름대로의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 386 세력과 손을 잡게 됐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뭐 임정수 총장 파동도 있었지만은 386 세력들을 근거리에 두면서 다른 친노 세력들이라든가 다른 비주류 세력들이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이 한명숙 대표를 위협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한명숙 대표가 그런 리더십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개파나 계보를 통합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뭐 최고위원회 하다가 최고위원들이 튀어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실제로 어떤 최고위원은 뭐 회의도 거부했었고 문성근 이번에 뭐 최고위원도 회의를 여러 번 거부했었죠. 공천 과정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총선 선거 전략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도 안 되고 방향도 상실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어떤 개파 정치의 한계를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분명 보수 정당으로서 개파 정치를 하는데 박근혜라는 개파에 확실하게 응집을 했는데 이쪽은 이쪽 개파도 아니고 한명수 계보도 아니고 이쪽 계보도 아니고 도대체 그냥 알 수가 없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합집사라는 이런 결과를 하면서 지지층도 당연히 분열돼 버리고요. 국민들의 비추는 도 아주. 근데 개파라고 하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한 정당 안에 사실 하나의 개파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예, 여러 개의 개파가 존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좀 정상이고, 근데 문제는 그 개파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 개파의 각각의 차이들이 잘 관리되면 그것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파열음을 낼 수도 있는 건데. 보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이제 거의 사실 집권 그 과반 의석이 눈앞에 보이면서 그 개파들이 자기 눈앞에 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파이들 이런 부분들이 당장 눈앞에 있고 이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를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로 전체 대의를 위해서 뭉치기보다는 개파의 이익을 위해서 안주한 그런 측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도 알거든요. 그런 수도권에서 예.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그렇죠. 이런 예. 착각이 빚어지면서 개파 싸움이 좀 더 심해진 측면. 그 박지원 최고위원도 선거 끝나고 나서 이번에 개파가 되게 문제가 됐고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지도한 지도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천 잡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감동이 없고 기대에 좀 못 미친 그런 부분이 있다고들 생각하시는 거죠. 박지원 최고위원도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개파를 대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밀렸죠. 밀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선거 전략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개파 싸움 문제고 정치 공학도 문제지만 정책 대안이 없었다는 것도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0년이죠. 지방선거 6월 2일 지방선거 때 야당이 그 사실상 승리를 거둔 이유는 정권 심판론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도 하고 또 야당도 지지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책 부분이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내놓느라고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본인들끼리 뭐 기자회견해서 공약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별로 의미가 없다. 이번에 이제 이런 게 다시 입증이 됐는데요. 자, 이런 정책 실종 부분 유영하 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무상급식 문제를 내놓고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억하다 보면 당시에 이제 그 안철수 돌풍이 불고요.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되면서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어떤 기존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민주통합당이 알았던 거죠. 당시 민주당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노총 세력이라든가 시민통합 세력, 혁신과 통합해서 민주통합당인 걸 만들어서 출범시킨 건데 그거는 그 민주통합당이라는 걸 새로 만든 거는 기존의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도 내놓지 못할 정도의 상당히 약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인데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게 뭐냐면 공천 과정에서의 국민참여 경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뭐 뚜렷하게 내놓지 못했지만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서 실제로 지도 뽑을 때 톡톡이 재미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각 지역에서도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서 특히 모바일 부분도 이게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상당히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전국 단위에서 모바일 투표를 통한 국민참여 경선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실제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룰을 통해서 민주통합당이 총선 승리로 가져가자. 저는 이것이 선거 전략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참여 경선이 구조적으로 안 됐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방법상의 실무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내재적으로 이러한 개보와 개파 정치가 굳건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 경선은 결국은 조직선거와 동원선거로 가버린 것입니다. 정책은 왜 사라졌을까요? 정책이요. 정책은 실질적으로 민주통합당이 내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새누리당하고 낼 수 있는 정책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 논쟁도 그랬고요.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그랬고 이 부분들이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서로 간에 선점하는 경쟁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민주통합당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뚜렷하지 않고 또 이제 또 그런 생각도 가졌겠죠. 이제 꽂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하게 뭐 처벌할 거 있겠느냐.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인데 반사이익에 우리가 충실하면 되는 것인데 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홀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책 부분을. 그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어쨌든 공격, 네거티브 이슈만 이제 주로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처럼 무상급식이라든가 어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개파 간의 잡음이 있다 보니까 이슈 개발에 실패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정책 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늘 평가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책 선거가 정책이 실종됐다, 정책 선거가 안 됐다 이런 평가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조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치에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관심 많은데 선거 전에 유권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 거냐. 인물이냐 정당이냐 정책이냐. 그러면 정책이 많이 나와요. 정책을 보고 그 사람의 공약을 보고 후보의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 근데 막상 나타난 결과는 보면 정당이 가장 높습니다. 예, 정당 투표가 높고 그다음에 인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작용하고 정책은 항상 나중에 뒷전이거든요. 근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사실 2010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였죠. 왜냐하면 정책 선거,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그걸 조금씩 체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면 이렇게 이번에는 정책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높았는데 막상 선거가 개시되자마자 정책이 실종됐거든요. 지금 한경희 의원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요. 예. 사실은 비례대표 공천된 사람들 면면을 보고 국민들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당의 정책을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 과연 전문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복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이 저건 가짜고 우리가 진짜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비례대표 후보에 들어가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전문가는 제 기억에 그 홍종학 교수 정도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민주통합당이 먼저 이제 그 지역구 공천을 끝나고 나서 지역구 공천이 하도 이렇게 비판이 많이 되자 비례공천에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비례공천을 끝나고 비례대표 공천이 끝나고 나서도 별반 오히려 일할 사람이 누구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저도 주변에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두 명 외에는 일할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홍종학 교수가 있긴 하지만 또 유종혜 교수 같은 공천 못 받았죠? 예,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았는데 이게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혼자서 하는 것보다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힘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복지 노동에 있어서도 하나의 그룹 몇 명이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면서 복지동맹 혹은 노동동맹 이런 부분들이 되었더라면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건 인물을 통해서 접하거든요. 근데 그 정책의 변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비례대표에서 거의 희박했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큰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책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이슈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몇 번 야당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보궐선거에서도 이기게 해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해줬고 다 이기게 해줬는데 또 정권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지친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은 박근혜가 더 심판을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리두기가 성공한 것 같은데 또 그런 편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완전 참패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민주통합당의 어떤 대책과 전략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충청권에서는 야당을 민주통합당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박근혜 그때 새누리당이라 생각한 거죠. 명확한 거죠. 그거는 야당이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신뢰 문제 뭐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을 보니까는 공천 과정 그다음에 후유증 그 이후에 내세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우리 이렇게 삶이 추락해 있는데 이것을 건져줄 만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정치냐 이렇게 안 본 것이죠. 차라리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면서 차별화 전략에 성공하면서 차라리 박근혜를 찍어주는 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마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선 전초전까지 가버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아까도 작년에 보궐선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뭐였냐면은 구태 정치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과 정치에 대해서 혐오와 염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중도층과 야권 지지층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민주통합당이 내세우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은 민간인 사찰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얘기는 거의 쏙 들어가 버리고 계속 김용민 막말만 신문 1면에 제일 크게 나온다거나 이 사진 동아일보에서도 계속 막 뿌려댔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라던가 대응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전략은 좀 어떻게 대응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동이 났을 때 그건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어느 누가 봐도 그거는 그 당시 그렇게 파동이 커지는데 그걸 사퇴 안 하고 버틸 때 그럼 민주당 지도부가 한명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강력하게 사퇴를 종용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력하게 사퇴를 종용한 사람은 별 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결국 또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낙검수를 비롯한 지지자층들에 대한 솔직히 해서 눈치를 본 거예요. 민주통합당이. 민주통합당이 어떤 후보를 내걸고 어떻게 이번 선거를 끌어나가고 과연 자기 지지자층과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런 선거 전략보다도 기대는 거. 반사이익이 어떤 그 기댔던 습관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기대다 보면 된다. 이거 괜히 또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낙검수 지지자층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선거에 있어서 그런 막말 파동이 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랬다면 좀 더 다른 결과도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나는 꼼수다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사실 그 정치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어서 막 줄을 서고 유세 어떻게든 부르려고 다 그렇게 악을 써댔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나는 꼼수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또 김영민 씨 어쨌든 거기 핵심 멤버니까 거기에 인기에 기대해 보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이해는 됩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어야 됐을까요? 사실 이번 과정을 보면 아까 기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정당의 역할을 방기한 거죠. 그러니까 낙곰수가 만들어준 판을 그 다음에 정당이 그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인물과 이런 것들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기대게 되고 그리고 막상 본인들이 김용민 씨 막말 파문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막상 그런 것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예 저는 그래서 김용민 씨 문제는 김용민 막말 파동 문제는 애초에 그 공천할 때부터 말하자면 김용민 낙곰수 트랩에 걸려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걸려들었다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공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 공천했다고 하는 건 정당이 그 후보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보의 책임을 넘어서 정당이 개런티를 하거나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령 문제가 생겼을 때 후보를 사퇴해서 그로부터 얻는 불이익도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보가 문제있지만 끝까지 간다. 그로부터 얻는 불이익도 근데 그 어떤 것도 포기한 거 저는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김영민 씨의 막말 파문이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8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과도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슈가 됐을 때 이거 어떻게 본다면 이제 애가 기저귀에 똥을 싼 거죠. 애가 기저귀에 똥을 쌌으면은 빨리 기저귀를 벗겨서 이렇게 채워주던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말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지도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그렇죠. 아마 투표하기 3일 전인가? 3일 전에 지도부에서 짤막하게 단신 성명을 냈어요.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 그러면은 그건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슈가 터졌을 때 같이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만두러 한다거나 뭔가 양단의 결정을 내렸었는데 애는 똥 싸고 기저귀에 똥이 넘쳐서 울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다가 막상 이제 3일 앞두고서 이제 엉거주춤하면서 더군다나 또 지금 낙검수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받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야당 정치인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목표였는데요. 그래도 13석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시각을 좀 바꿔서 통합진보당이 이번 총선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영하 씨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통합진보당이요? 예. 통합진보당은 저는 이제 물론 20석이 원내교섭단체였지만은 13석이 얻었다. 상당히 큰 약진이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민주통합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진했다라는 것이지 통합진보당이 이런 상황에서 13석밖에 못 얻은 게 아니냐. 특히 이제 경남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울산 이런 쪽에서는 기존의 통합진보당이 가졌던 의석수를 뺏겨버렸고요. 이 수도권 중심으로 결국은 하게 된 것인데 호남도 좀 있었죠. 호남은 이제 그거는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호남이라는 게 이제 그 야권 연대 지역. 야권 연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서도 야권 연대 지역은 이겼는데 정작 그렇습니다. 그 통합진보당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울산, 경남 이쪽에서는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물론 광주나 이런 것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수도권 성남 중원이라든가 또 관악을 같은 경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이게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과연 관악을 해서 이상규 후보가 갑자기 갔는데 될까? 이런 생각을 다 가졌었어요. 성남 중원도 김미 후보가 될까? 정말? 그런데 돼버렸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상당히 민주통합당에게 저버렸던 기대를 그나마 통합진보당에게 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합진보당이 굉장히 정확히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거는 기대도 상당히 있다. 그럼 통합진보당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저는 좀 더 통합진보당이 자기 칼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야권연대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뭐 민주통합당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뭐 한미 FTA 문제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통합진보당이 자기 칼날을 분명히 하고 자기 내용을 분명히 컨텐츠를 가져가야만 된다. 예, 한기영 의원님은 그 통합진보당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통합진보당의 결과에 대해서 그 전에 선거가 있기 전에 만약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몇 분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통합진보당이 그때는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한 선거 열흘 전이었는데 만약에 10석을 얻게 되면 그거는 선전한 거다. 그 다음에 15석 정도를 얻게 되면 그건 정치적 승리다. 20석을 얻게 되면 이건 역사적 승리다. 근데 결과적으로 13석을 얻어서 선전했다고는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통합진보당의 그동안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지 선거 대응에 비춰볼 때 13석은 사실 과분하지 않았나. 전 냉정하게 좀 그렇게 보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짜게 보시네요. 예, 뭐 개인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또 애정이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진보 벨트라고 하는 거, 진보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울산 북구, 그 다음에 창원과 같은 중요한 지역에서 오히려 지층을 확대해야 되는데 뭐 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히 전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 한 번 패배하고 다음에 다시 거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비례 정당 득표율인데 정당 득표율이 이번에 10%였거든요. 10%를 조금 넘어섰는데 8년 전에 2004년 선거에서는 오히려 13%를 넘어섰죠. 그래서 사실 진보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석보다 가치와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많이 얻어야지 통합 진보당이 그것의 활로인데 그 진보당이 10% 득표율밖에 못 얻었다는 거. 이거는 진보당의 좀 굉장히 우울한 지점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지 진보당이 다음에 조금 더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총선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 하고요. 지금부터는 연말 대선까지 전국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일단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어떤 그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차별화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인데요. 자, 앞으로 정부 어떻게 보십니까? 유영아 씨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차별화를 하겠죠. 차별화에 대한 그 거리두기의 질과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정치인 박근혜의 역량이 될 것인데요.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별화를 두게 되면은 보수층들이 또 분열할 테고 이런 부분들 총선에서 잘한 것이죠. 정치인 박근혜가. 그러나 저는 이제는 이제 남은 한 8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라는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시험대와 검증이 이제 확실하게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경찰청장 인사에 있어서도 뭐 박근혜 쪽에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박근혜 전 대표의 입김은 더욱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이 됐죠, 경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전국 운영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입김은 상당히 강력해질 것이다. 국민들이 그걸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박근혜라는 인물이 남은 8개월 동안의 현안들 여러 가지 현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민생 문제를 뭐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명박 정부에서 공동 운영자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선 가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이번 선거는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원칙론자라는 이미지를 잘 부각시키면서 이긴 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엄청난 이제 실력자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앞으로 이제 전국 운영에 있어서도 박근혜 위원장이 이제부터 부각시키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겠죠. 박근혜 대표가 일단 사실 지금 여권의 사실상 가장 최고
인물이 됐는데 남은 기간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제기한 정책 이슈들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이라도 성과를 보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냐. 또 하나는 결국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에 있는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세력 혹은 새로 정권을 맡아도 되는 국정 운영을 맡길 만한 그런 세력인지 이런 부분들이 냉정히 평가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선까지 당을 이끌 인물이 누구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긴 없습니다만은 이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지금 뭐 민주통합당에서 떠오르는 인물 중에서 박근혜 대항마가 특별하게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장애주자로서의 안철수 교수가 얘기 나오는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이 자칫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박근혜라는 대표주자를 통해서 보수층들이 결집하고 그리고 일부 중도층들이 거기에 결합을 해나가면서 실로 야권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과 바람을 갖고 있는 유권자층들을 야권이 결집시켜내지 못하면서 또 이렇게 이완되는 현상을 통해서 박근혜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강력하게 부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권에서 이 과거의 정치와 사실 박근혜 정치라는 건 과거의 정치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미래다 대안이다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다 뜯어보면 과거의 정치입니다. 예. 새로운 희망의 정치는 스펙트럼상에서 아니거든요. 이러한 진정한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야권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저는 박근혜 대선 주자가 상당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민주당의 그 일정을 간략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성근 최고위원이 그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하고요. 5월 4일에 19대 전반 19대 초반 이끌어 나갈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뭐 유인태, 박영선 뭐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이제 원내대표를 맡고 그분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서 6월에 진짜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부터 5월 4일까지는 문성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의 대항마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인태 또는 박영선 이분들이 또 그 과도기 동안 박근혜의 대항마로서 야당을 이끌어야 되고 또 6월 달에 새로 뽑히는 지도부 대표는 대선 후보는 아니거든요. 그분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또 야당을 이끌어 가주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선거 전에는 사실 문재인이 좀 대선 주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총선 내내 박근혜는 막 전국 다니면서 여기 붕대 감고 막 수하고 다니는데 문재인은 부산에만 너무 갇혀서 좀 다른 데도 얼굴도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그것도 좀 답답했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표랑 문재인 의원, 문재인 씨, 그 다음에 박근혜 위원장이랑 비교를 하면 박근혜 위원장은 뭐 완성품이라고 할까?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완성품인데 문재인 씨나 아니면 안철수 원장 같은 분들은 정치인으로서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하나의 뭔가 이렇게 잠재력은 있는데 완전히 발현되지 않은 그런 뭐 미완성품. 그래서 계속해서 총선이라든지 몇 가지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나 괜찮은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입증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다시피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2% 부족했다. 그리고 안철수 원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박근혜 위원장과 그 야권의 대선 주자를 딱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훨씬 더 잠재력도 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성환용 기자님도 이제 총선 후 칼럼에서 그 이제 야당은 안철수에게 기대지 말고 자기 실력으로 승부해라 이런 식으로 컬럼을 쓰셨었는데
그게 어떤 그런 내용 맥락에서 쓰신 건가요? 예, 야당이 제대로 준비를 해야죠. 뭐 과거에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그렇지만 그 당내 박영선이라는 분이 또 경선을 해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정당의 인물이 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의 힘 또 무소속 평소에 정치를 안 하던 세력의 힘을 빌리는 건 좋은데 정당에서도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서 준비를 해야 그게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거 없이 무조건 안철수 교수한테 기대서 들어와서 그걸로 대선을 공짜로 먹겠다 이런 건 이제 정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입니다. 야당의 중도층 흡수 전략 이번에 야권 연대를 하면서 조중동에서 굉장히 그 뭐 좌파 집권하면 어떻게 하느냐 국회를 종북 세력이 장악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중도층에서 좀 망설인 측면도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용하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도층 얘기하면서 이제 안철수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근데 저는 안철수 돌풍이라는 부분을 안철수 개인만 보면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근데 안철수 돌풍이 일어나게 된 근저의 배경은 상당히 역사적 히스토리가 이제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 정치, 구태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런 구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집권하고 정치를 하는 한은 이놈의 경제는 나아질 희망이 별로 없다. 이놈의 사회는 미래와 희망이 없다. 그랬을 때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수평적 관계의 리더십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어떤 뭐 국민들을 현혹하고 카리스마적으로 나가는 과거 회귀적인 정치에서 탈피한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 저는 안철수 돌풍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 대선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력과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서울에서도 그렇게 민주당이 죽을 선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서울에서 압승을 하게 만들어준 이유도 결국은 국민들이 지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선 가도에 있어서도 만약에 민주통합당이 이러한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입각한 그러한 대선 후보 주자분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번 총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새누리당이 영남권 67석 이제 견고한 지지를 받는 상태에서 싹쓸이를 하면은 수도권에서 아무리 잘해도 제1당 되기는 어렵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그 대선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의 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이인재 후보가 15% 표를 가져가면서 이기게 됐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경남 출신이기 때문에 경남표의 30%를 가져오면서 이길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영남권이 1,000만 명이고 전라도 400만 명, 강원도 110만 명, 제주 41만 명이 되니까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 정책이고 뭐간에 야당에서는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 참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지역주의 특히 영남 의석이 이렇게 호남보다 2.5배 예 매우 많은데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영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걸 영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는 그 영남에서도 단일한 층이 아니잖아요. 영남에서도 진보층도 있고 보수층도 있고 또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사실 서민층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영남이 하나의 균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남에 있지만 그런 그 어떤 고통받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 사람들 이분들에게 어떤 정치 경제적인 비전, 사회 경제적인 비전을 줄 것인가? 이분들의 삶이 그래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야권이 민주통합당이 혹은 통합진보당이 줄 때 오히려 영남도 그냥 67석에 바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남도 이 내에서 이렇게 일부는 또 야권을 지지하고 이런 균열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기득권과 나는 맞서 싸우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제 집사람을 버리겠습니까? 조선일보를 하겠습니까? 그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기득권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기존의 그런 권위와 정치적 권위와 그런 거에서 싸우겠다라는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그런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던 것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뭐 동진 정책이다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뭐 나왔던 것 같은데 영남권을 지역주의에만 자꾸만 안주해서 공략한다기보다도 진짜 어떤 메시지를 이 힘들고 어렵게 이 사회적 양극화 현상, 신자유주의가 저질러 놓은 이러한 그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 그럼 새로운 대권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어떤 미래와 대안을 줄 것이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또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도 새누리당이 거의 압승을 했었는데 이쪽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총선 얘기를 잠깐 하면 강원도와 저기는 그 충청도 지역은 인물 공천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지적하다시피 강원도와 충청도가 그 특히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그 특히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뭐 지역 단체장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한희정 지사가 됐죠. 예.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현재 그런 뭐랄까 그 지역에서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을 오히려 평가하고 심판하는 작은 심판 구도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그거에 매개가 됐던 게 사실 지역개발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충청과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개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지역에 대한 소외감들이 많고 그럼 그 소외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얘기 나왔던 지역 균형 발전 운동 같은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계층 간의 양극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론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공약도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공동으로 잘 사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내놓는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는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잘 알려지진 않은 건데요. 2010년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이 되면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대형 SSM이라고 그러죠. 대형 유통업체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중소상인들이 대거 몰라 그랬죠. 그 도시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지고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못 지키면 심판받는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야권에서 대선 주자가 나오면 안철수가 되든 누가 되든 좀 단일화를 결국은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좀 언제 하는 게 뭔가 전략적으로 좋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안철수 교수 원장이 얘기한 게 그렇죠. 무슨 진영 논리에 자기는 빠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 돌풍을 일으키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존 정치와의 차별화된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라든가 젊은 층들이 정치에 소외된 층들이 지지하는 것인데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민주당에서 들어와라 하는 것보다도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안철수 원장 일개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왜 지지하고 있는지를 민주당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고서 자기 자신은 변화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다시 들어와서 경선하자. 그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하다가 나의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 부두가 돼서 이기는 거. 이러한 판단은 이제는 국민들이 식상해하는 것이죠. 대안 없는 정권 심판론에 식상했듯이 그러한 어떤 내용 없는 그런 드라마틱한 경선 과정에서도 식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과연 야당이 국민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대안 세력으로서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당에 대해서 일종의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분이 간략하게 그 야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그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그 경제 문제는 결국은 1%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득권층들이 계속해서 보장받는 사회로 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탈락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요인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 보수가 그래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그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정치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정치가 근데 이러한 식의 구태적 모습들, 계파별 정치, 뭐 이러한 기존 틀에 갇혀 있는 정치로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변화시켜야 돼. 경제 질서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재벌에게 특권 주고 재벌에 특혜 주는 문제 이런 부분들 다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갖고 있는 정치 내용과 틀들, 세력들이 분출돼야만 될 것이고 저는 국민들이 또 그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만들어냈어요. 과거에 노무현, 당시에 우리 노무현 그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촛불도 그랬고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이번에 국민들이 진짜 못 살겠다, 힘들다,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새로운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낙곰수의 김호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명박 정부가 가장 큰 기여가 있다면 정치가 자기 삶의 스트레스의 근원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끼워주었다. 근데 역으로 이제 야권은 그렇다면 정치가 자기 삶의 희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자기 삶을 바꾸는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차분차분하게 어떻게 정치가 바뀌면 어떻게 정책이 들어오고 그 정책이 개개인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지 무상급식이 삶을 바꿔냈듯이 그 다음에 뭐 무상의료가 무상보육이 뭐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 저는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네 분이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우선 김남훈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요? 글쎄요. 지금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참신한 해양심층수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이사장. 아니요, 안철수. 안철수. 예, 혹시 나오신다면. 네. 경상도 사투리 써서. 그분 경상도 분이셨어요? 경상도 잘 몰랐는데. 부산 사람이죠. 그러세요? 예. 그거 노려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건 조금 좀 미지의 인물에게 한번 걸어보고 싶은 모험심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이은희 씨 어떻습니까? 저는 이정희 대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네. 왜 좋아하시죠?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네. 사람이 확실히 뭔가 정치적이거나 그런 꼼수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되게 마음이 느껴지는 정치인 같아서 따뜻할 것 같아요. 따뜻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유용환 씨 어떻습니까? 저도 통합진보당의 어떤 이번 대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이정희 대표를 이제 상당히 좋아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안철수 원장이 자신이 갖고 있는 돌풍의 내용들, 그런 과거의 구태 정치와 결별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민주화를 이뤄달라는 이런 바램들,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원장이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정치 세력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야권의 희망으로서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네. 저는 뭐 2명 정도를 들어도 될까요? YM도 들어있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YM은 나이 때문에 안 되겠다. 예, 저는 뭐 어쨌든 올 대선도 공동정부 그다음에 야권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한 축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문재인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축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후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당선되셨죠? 당선도 됐고 특히 심상정 후보가 역설적으로 가장 적은 표로 당선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70표인가요? 예, 170표 차이로.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이렇게 마지막에 야권 또 후보 단일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시너지를 내면 또 재밌는 판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9대 총선 평가 그리고 대선 전망 이걸 주제로 토론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별로 재미없을 텐데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상당히 유쾌하고 또 진지한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한기영 연구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세 분 출연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그 성취욕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비전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는 건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 그리고 이것을 관철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결의 정치 와이파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